이제 나선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도 아주 화창한데 또 우리 전통 문화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동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얘기는 그 도요지 발굴 자료 중심으로 보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한 그 유인물 받으셨지만은 그 한국 도자기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 기본 자료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가 세전되고 있는 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땅에서 출토된, 고분에서 출토된 자료, 그 다음에 또 바닷 밑에서 출토된, 해저에서 출토된 도자기 자료, 그리고 성터라든지 절터라든지 이런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이제 그런 자료들, 발굴 자료들과 함께 가장 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도자기를 제작하는 가마터에서 출토된 자료들입니다. 어떠한 기술로 만들었으며 어떠한 그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도자기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 공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가마터 발굴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랫동안 가마터 발굴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마터 발굴 자료로 보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 이렇게 지금 내용으로 좀 얘기를 풀어봤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오랫동안 박물관의 전시, 조사 연구, 또 이제 출판, 뭐 이런 특강, 교육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를 쭉 기획해 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역시 유적의 발굴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83년도부터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라남도 강진의 청자가마터를 발굴하면서 이제 저를 그 조사연구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그 가마터 발굴에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그 도자기 가마터 발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고분 발굴, 절터 발굴, 성터 발굴 이런 데 고고학,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그런 고고학 유적 발굴이 중심이었는데 우리 고고학계가, 근데 이제 이 청자를 만들던 가마터 발굴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정시대부터죠. 일정시대 때는 단순히 파편을 갖기 위해서 파편의 퇴적층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파내는 이제 그런 발굴이었고, 또 1927년도에 공주 학봉리의 분청사기 가마터를 이제 일본 사람이 발굴을 하면서 도요지 발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65년, 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최순우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진 청자 사당리 요지를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는 쭉 20년 동안 또 도요지 발굴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83년도에 강진에 그 댐이 생기면서 강진 용운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청자가마터가 수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발굴을 맡게 돼서 제가 또 조사원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도요지 발굴의 방법, 방향,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참여를 했죠. 그러다가 85년도죠. 중부고속도로가 나면서 우리나라 고고학상 처음으로 조선 백자, 그러니까 관청에서 생산을 주도하던 관요터를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백자가 지나가는데, 백자가마터를 도로가 지나가는데 당연히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발굴 조사만 간략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발굴운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진 용운리 발굴을 할 때도 가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해는 가마가 4개 나왔어요. 청자가마가. 그래서 저 중부고속도로나 조선백자도 그냥 뭐 별거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 임진왜란 이전에 백자 가마가 완벽하게 나왔고, 또 그 백자를 만들던 공방이 나왔고, 그리고 시대를 알 수 있는 가정 33년이라고 써 있는, 그게 서력기원으로 하면 1553년입니다. 연대가 확실히 있는 자료가 출토되는, 그러니까 발굴 자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는 그런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 도움으로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최초로 조선 백자 가마터를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그 이후로 다른 모든 발굴을 하지 아니하고 도요지 조사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를 연구하려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오지 않으면 그 자료를 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발굴 자료로 보는 그런 도자기의 역사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쭉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하게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도자기의 역사,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고려 청자,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조선 백자, 대가 세 가지 맥락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자기라는 말은 도기와 자기가 다 섞인 얘기죠. 근데 한국 도자기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도기의 역사가 면면하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청자에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자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그 혼용해서 도자기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 도자기의 역사 그러면 도기의 역사는 배제하고 자기의 역사, 청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도자기의 역사는 고려 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가마토 조사를 쭉 하고 도자기 중심 자료를 가지고 전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도자기의 역사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의 옹기에 이르는 면면하게 흐르는 도기의 역사가 큰 줄기로 한 줄기가 분명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도자기의 흐름을 얘기할 때 꼭 도기의 역사, 그리고 고려시대의 핀꽃 청자, 조선시대의 핀꽃 분청사기 백자, 자기의 역사, 이렇게 두 개의 흐름으로 한국 도자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굴 자료로 보는 한국 도자기의 역사를 그 두 개의 흐름인데, 지금 아무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자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기 발굴 자료는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그 옹기에 이르는 도기의 발굴 자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자의 종류, 또 우리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 전기에 가장 우수했던 조선 백자의 발굴 자료들, 또 마지막 분원을 또 다행스럽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2000년도부터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분원. 그래서 그 발굴 자료와 또 이대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분원사기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도자기의 흐름을 쭉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 밖에 날씨도 좋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이죠. 이제 시장기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림을 쫙 보고 한번 훑은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실물 자료가 지금 놓여졌습니다. 실물 자료로 가지고 한 번 더 조선 전기의 백자, 청자 이런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됐죠? 예, 바로 좀 어둡지만 불을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핀트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거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지금도 그 시장에 가면은 그 노천 가마를 떼고 저렇게 손물레를 돌려서 나무판 막대기를 돌리면 저게 회전이 막 돌아갑니다. 돌려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저런 그 손물레를 돌려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토기에서 보는 형태, 그 붉은 무문토기 그런 것들이 노천가마에서 구워지는. 근데 인도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가마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지붕을 다 토축으로 쌓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노천 가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댐이 수몰되기 전에 거기가 한 AD 3세기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가 대규모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토기를 만드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방에 가마가 저렇게 이렇게 부정형으로 생겼는데 노천가마죠. 노천가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800도 정도. 그러니까 700~800도의 온도로 구워내는 붉은 토기, 일상용기로 필요하고 또 끓일 수 있는 취사용기로 쓸 수 있는 그런 토기를 만들던 가마는 저런 그 노천가마 형태였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 토기를 만드는 흙들도 있었고 또 토기를 그릇을 만들려면은 안에 그 박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도구들도 출토가 돼서 그 한 1700년 전에 도자기를 그러니까 도기죠. 도자기 중에서 도기를 만드는 기술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었던 유적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가마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가서 지하식 이러한 야트막한 야산의 경사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터널식 지하의 터널식으로 이제 토기를 구우면서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1000도 가까이 높이게 돼서 아주 경질에 그러니까 쇳소리가 나는 그런 경질의 도기를 만드는 기술의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5, 6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그 지금 현재 발굴된 유적들이 경주 손곡동 일대의 그 신라토기를 만들던 가마가 경마장 만들면서 발굴 조사됐고요. 지표조사에서는 그 일대에 많은 그 토기 가마터가 조사됐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아까 보신 사진은 충청남도 해안가입니다. 보령 진중리. 이때는 9세기입니다. 9세기에 보시는 이런 작은 병들이 이게 가마터에서 다 수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가마가 이제 뭐 한 수십 기가 이렇게 집단 생산, 그러니까 도기를 어느 한 도공이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집단 생산지죠. 그러니까 수백 개의 가마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도기만 생산을 하는데, 요게 이제 뚜껑이고요. 이 기형을 보면은 굉장히 중앙아시아적인 그런 기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9세기면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보고가 당나라로 저기 뭐 인도네시아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그러한 그 다양한 도기를 우리가 배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기들을 많이 개발하게 돼서 병 종류가 특별히 그 많이 개발이 되고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기름병 또 이러한 단지류 병 종류 이러한 것들이 일습으로 돼서 대체로 강유역 성터에서 주로 출토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륵 전라북도 익산이죠. 익산의 미륵리 사지라고 하는 이제 그 백제 때의 큰 절터가 있는데 그 절터에서 이 통일신라기의 이 토기들 이게 보령 진중이요. 충청남도 보령 진중의 토기가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는데 대중 12년, 그러니까 858년 명문이 적혀 있는 거와 이게 같이 출토가 돼서 이 토기들은 9세기 토기로 확실히 그 입증이 된 것들입니다. 다음이요. 그게 가마터이기 때문에 그 동네는 아주 이런 그 집집마다 가마에서 이끌어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바래기, 조개 같은 것도 막 끓일 수 있고 이런 바래기 형태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동기 시대에 그 이런 형태를 거쳐 이때까지 9세기 때까지도 이어지고 사실은 이러한 바래기 형태는 지금의 온기에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 도기의 면면한 역사를 얘기해주는 그런 그릇들입니다. 이러한 바래기들은 대체로 연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마가 다음이요. 충청남도 보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리에도 있습니다. 이 구림리에 여기 월출산이 아주 수려한 산이 보이고요. 이 앞은 원래 바다, 목포에 그 갯강이 들어오는 그런 짠물이 들어오는 강이 있는데 이 앞에 이게 전부 가마입니다.
가마가 1m 간격으로 쫙 있는 이것도 보령 진준이와 같이 전문 생산단지죠. 토기 전문 생산단지인데 여기에 소로를 내면서 이게 이제 그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대 보고서에는 신라시대 토기 가마터 같다라고 딱 두 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이 가마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라남도 영암군에 의뢰를 해서 발굴한 것이 86년도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서 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 결과 딱 전면을 다니까 가마의 입구가 이렇게 완전하게 노출이 되고요. 높이가 입구 높이가 1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마죠. 근데 이 안에는 이제 모래가 오랜 세월 1200년 동안 쌓여진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고 가마의 구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했더니 이제 사진이 뒤집혀졌는데 이게 바닥이고요. 이렇게 완전 굴입니다. 지하 굴식. 그리고 굴뚝은 이제 위로 뚫려져 있죠. 지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다른 사진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굴뚝이고요. 지상에 노출되는 굴뚝도 그 높은 열에 익어서 단단하게 이제 세면처럼 굳어 있는데 전체가 붉게 익어져 있습니다. 아주 밀도가 빡빡한 진흙층, 진흙층의 대체로 토기가마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이요. 전체 형태는 지상에서 불과 뭐 10cm 내려가니까 이렇게 무슨 우리가 지금의 도자기 가마처럼 위에 토축으로 가마 천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터널식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굴뚝 부분이 굴뚝이 이제 지상으로 빠지고 이게 건 2m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가마의 구조입니다. 다음이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아주 현대적입니다. 이 입은 신라 토기의 것처럼 생겼는데 이러한 몸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면을 누른 사각 편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운송을 할 때 편리하죠. 둥근 병보다 착착착 쟁일수가 있고 실어 날르기가 좋은 이제 이러한 병들이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운송 용기, 술이나 기름이나 뭐 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액체를 운반하는 데도 좋고 저장하는 데도 좋고 지금 크기로 봐도 딱 우리 위스키병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 군대들한테 술을 배부할 때도 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전쟁이 있었던 그런 성터에서는 예외 없이 그 9세기 때 전쟁터에서는 이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9세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러한 도기의 역사가 생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편편하고요. 만드는 제작 방법은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와 똑같이 흙판을 놓고 그 다음에 또아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기법은 지금의 온기까지 그대로 전승이 돼서 이 도기의 역사는 자기의 역사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맥을 가지고 흘러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 도기의 역사에 또 일대 기술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전라남도 영암 구림리에 도기의 일부에 이렇게 유약이 흘러 있는 거예요. 바닥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흘렀다면은 이것이 재가 날아들어서 된 자연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식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 자료에서 바닥에까지 유가 묻어 있고 유가 묻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조개 껍질, 조개 중에서도 가장 규석 그 함량이 높은 꼬막이라고 하는 조개 있죠. 그 조개 받침을 쓴 것은 굉장히 온도를 1000도까지 이상 올렸다라는 입증이 되고 그래서 이 유약을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보내고 일본의 규슈 박물관에도 보내고 또 우리나라의 전남대학 서울공대에 다 보내서 입증한 결과 이것은 인공시우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유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미 9세기, 10세기 초에 우리는 도기의 유약을 입히는 이러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의 혁신이죠. 이것은 자기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고급 도기인 것입니다. 이 도기의 역사가 고려시대로도 계속 이어지고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옹기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또한 풍부하게 했던 그런 요소입니다. 다음이요. 그 중에 이것들은 대체로 고려시대.
고려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뭐 이라보라기도 한 그러한 녹관류 계통에 있고, 그 다음에 이보다 철분 함량이 많은 좀 새카만 흑관류 계통의 유약을 바른 고급 도기 역사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지속됐는데, 우리는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도자기 취향, 거기에 따라서 한국 도자기 역사가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한국 도자기 역사는 항상 청자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하나의 다른 이러한 고급 유학을 바른 도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의 색깔을 보시면은 단색조인데 굉장히 중간색이죠. 소위 카키색이라고 말하는 아주 멋진 색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미감과 상통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서구라파의 사람들은 우리의 고려 청자보다도 이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지금까지 이것은 가격도 물론 쌌죠. 일본 사람들이 고려 청자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거래 대상에 별로 속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훨씬 현대적인 미감이 있는 게 인식되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가라츠의 원료로 인식이 돼서 이것들이 많이 팔려가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팔려가고, 이제 그러한 그 오히려 지금은 자료가 좀 희소한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이요. 그 중에 이제 철분 함량이 높은 그 흙을 쓰게 되면 이렇게 검은 흑관류, 아까가 녹색이 도는 녹관류라면은 이거는 흑색이 좀 돌잖아요. 그래서 흑관류라고 우리가 지금 그 일반 도자사 책에는 써 있는데요. 그 흑관류 계통의 또 시유 도계, 유약을 바른 도계의 역사가 또 하나 그 고려 조선의 녹관류 도계와 같이 병행돼서 쓰여집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그 녹관류 도기에는 지금 보시는 거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액체를 담기 좋죠. 입이 좁고 밑동이 다 넓어서,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가 왜 그 석유 같은 거 운반하는 큰 그 트럭이나 또 기차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와 같은 장군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중국의 청동기 시대부터 그 액체를 담는 용기로 우리가 쓰여온 것인데, 이것이 도계의 역사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흑관류를 발랐는데, 태토는 그 선사시대 토길에서부터의 똑같이 그 하얀 규석이 섞여 있는 것을 수비 안 하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 태토의 하얀 점들이 톡톡톡톡 박혀 있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옹기에 이어져서 소위 옹기는 숨쉬는 그릇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이 흑관류 도계의 또 하나의 멋진 도자기다. 한국 도자기의 또 하나의 형태다. 그리고 옹기의 어떤 모형, 원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이 고려시대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런 그 역사가 이어져서 우리의 저장용기, 또 운송용기, 발효용기, 간장, 된장, 김치 발효시키는데 이게 숨을 쉬는 거리기 때문에 발효용기로서의 기능이 크죠. 발효용기로 다양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삶의 역사와 같이 한 것이 이 도계의 역사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 많은 도기가마터가 발굴이 되면서 그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하면서 용인 죽전 그 일대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남양 쪽에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집터라든지 관청터라든지 또 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북향바지까지 완전 개발이 되죠.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구롱을 싹 없애니까. 그러면서 그 터널식 경사면을 파고 들어가는 그 도기가마가 최근에 많이 발굴이 돼서 죽전의 그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다 그 도기가마터 위에 지금 그 세워진 겁니다. 발굴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가닥이, 이게 유약을 바른 도기의 역사가 9세기에 시작이 될 때에 중국으로부터 9세기에 새로운 문물이,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우리가 중국과의 다양한 교역,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새로운 사상, 중국의 남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사상과 함께 또 그 지역의
그 불교 남선종을 따라 들어오는 차 문화와 함께 그 차 문화에 사용되는 월주어 청자가 상당히 우리의 교역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통일신라 말 8세기 말 9세기의 많은 유적에서는 중국 월주어의 청자가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우리 고려 청자의 역사가 9세기부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유적에서 발굴이 되고 실증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9세기에 우리가 청자를 생산했다는 실증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체로 그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수입 월주어 청자인데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가 저런 월주어와 같은 똑같은 청자의 가마가 우리 한반도에도 있었던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상운동이 활달한 해상교역이 활발하던 시대 장보고의 청해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완도의 장도입니다. 장군섬의 발굴을 이제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집터 또 이제 출토 유물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월주어 청자가 나왔습니다. 월주어 청자와 함께 아까 보신 전라남도 영암 구림리에서 만든 시유 도기가 같이 만들어져서 이때까지도 청자는 월주어로부터 수입을 하고 도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이제 이랬던 그 역사라고 우리 한국 도자기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완도에서 출토된 그 월주어계의 청자입니다. 수입 청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죠. 익산 미륵사지에 많은 그 당나라 때의 백자 청자 이런 것들과 함께 월주어 청자가 나오고요. 또 경주의 안압지에서도 이 월주어 청자를 많이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안압지, 황룡사지 발굴에서도 월주어 청자는 어김없이 출토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월주어계 청자를 생산을 했다 하는 것이 가마터의 발굴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 한강 그 하류가 되겠죠. 경기도 시흥 바닷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소래에서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쭉 이제 객강을 타고 들어오는 시흥 방산동입니다. 그래서 가마가 길게 놓여지고 이 주변에 이제 퇴적층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월주어계 청자들이 파편이 많이 수집이 돼서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의 구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라남도 강진 청자가마에서 봤던 흙으로 지은 가마가 아니고 완전히 중국식 벽돌로 쌓은 가마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부터 벽돌 문화죠. 중국이 고분도, 낙랑고분도, 한나라 고분도 대개 벽돌로 축조하게 되죠. 여기도 벽돌로 쌓은 가마입니다. 이 벽돌 가마는 중국 남송시대의 관요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조선 전기 들어와서도 중국은 이런 벽돌 가마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중국식 벽돌 축조로 쌓은 가마입니다. 이 가마에서 청자를 생산을 했는데요. 다음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쭉 보이시죠? 완전 벽돌 축조고 단이 없는 무단의 좁고 긴 벽돌 축조 가마입니다. 다음이요. 거기에서 나온 생산품이 월주의 거와 똑같습니다. 이 파편을 가지고는 이것이 메이드 인 고려인지 메이드 인 월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유약, 태토, 또 이 소성 방법, 이것을 담아서 굽는 갓발의 구조, 받침, 월주어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또 중국 월주어를 가서 월주어 일대 가마 수백 군데를 다 쏘다녔습니다.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걸 보면 월주어로부터 기술진이 왔다 하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과연 9세기냐, 언제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발굴을 했던 지금 충북대학교 이종민 교수는 여기에 유형을 쭉 기형을 분류를 하니까 중국에서 10세기 초에 나타나는 기형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역시 10세기 초, 고려 초에
우리가 기술 이전이 된 걸로 봐야 한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경이 아니고요. 오사카 동양도자 미술관에서 고려 청자의 발상 과정을 갖고 특별전을 하면서 물론 이 가마 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자그마한 그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물에서도 역시 실증적인 자료로는 10세기 초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일부 학자들은 이제 9세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계시지만은 그게 실증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카키색이죠. 올리브 그린. 우리 아까 녹관류 도개와 같은 그러한 올리브 그린색. 저는 이거를 황해물빛을 담은 청자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서해안 일대에 이 시흥 방산동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에 이 전축가마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발굴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마들이 대체로 이런 그 올리브 그린색이어서 우리는 이런 청자가 있다. 이걸 도요지 발굴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러한 가마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서산의 사오리인데 이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월조에서 있는 그 받침이에요. 똑같은 월조 청자와 구분이 안 되고 이 갓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오리 가마도 중국 월조의 기술진이 와서 만들었던 그런 가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발굴은 안 했지만 지표의 유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는 특징이 시흥 방산동도 그렇고요. 갓발 퇴적이 이렇게 높아요. 이게 사람이 이만하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4, 5m가 높은 거의 얕은 산을 이루는 이러한 유적들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서해안 일대에. 근데 이것이 하한 그 선이 어디냐.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10세기 전반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일시적으로 하고 이 기술이 전승되기보다는 끊어진 걸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를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 쪽에서는 흙으로 쌓은 토축가마로 남해 물빛과 같은 맑고 푸른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고려 청자는 전라남도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게 먼저냐. 지금 이거는 아직 쟁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제 이쪽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일부는 거의 동시기에 너는 겹쳐주면서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를 연구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 또 공부하러 간 학자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 전라남도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올리브 그린색의 청자가 시기를 지나서 12세기경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 전라남도 해남 그 화원면 일대에 소위 녹청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리브 그린 색깔이죠. 그러한 청자가마가 있는데 여기는 가마가 중국의 벽돌식이 아니고 흙으로 쌓은 토축가마입니다. 강진의 청자가마와 똑같은 이따 강진 가마를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토축가마에서 역시 올리브 그린계에 이런 가마를 가지고 청자를 생산했는데 여기 가마도 지금 수백 개가 있는데 발굴은 불과 이거 하나만 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더 많이 해야 전축가마도 있었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월주요 중에서도 동전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그 동전요 쪽에 그 그릇, 대적, 접시 이런 거와 유사한 그런 기형이 많은 데입니다. 다음이요. 그 해남에는 이게 마찬가지 해남인데요. 그 해남 이게 옛날에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 일대는 이렇게 점토가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점토가 있고 이 위로는 이제 붉은 그 철분이 많은 흙이 있어서 원료가 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도자기를 아주 쉽게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 가마터가 됐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이러한 그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한편 이러한 그 녹갈색 그 카키 색깔의 청자와 함께 이렇게 접선이 되는 그 시기에 전라남도 강진에서는 흙으로 쌓은 토축가마에서 아주 맑고
푸른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가마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년도에 83년, 85년, 86년 이어서 여기에 이제 댐이 생겨서 이게 이제 이 마을이 사라지게 되는데 요 경사면에서 청자 가마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갓발이 좀 있지만 이게 흙으로 쌓은 토축 가마입니다. 중국식의 벽돌이 아니고 이제 이게 아궁이가 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흙벽이 되고 이 안에 갓발을 놔서 이 가마 바닥 자체는 계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계단식일 때 우리는 계단이 아닌데 갓발을 이용해서 계단의 효과를 낸 거죠. 계단의 효과라는 거는 불길을 돌려서 이 가마 안의 온도가 다 고르게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이 발굴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요게 아궁이 입구가 아주 좁게 돼서 이제 불을 넣게 되는 그러한 토축 가마에서 맑고 푸른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그 고려 청자의 빛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술사학자들이 많은 아름다움을 얘기했는데 그러한 청자들은 바로 이런 토축 가마에서 만들어지게 흙을 쌓은 그러니까 흙토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한여름에 검은 구름이 끼어서 소나기고 내린 다음에 검은 구름이 벗겨졌을 때 그 맑고 푸른 그러한 그 무의 세계, 선의 깊은 세계 그것을 표현한 것이 고려 청자의 색이다. 이렇게 여러 미술사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색이 바로 이런 토축가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고려 청자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또 전라북도 부안으로 가마터가 그 12세기 중반에 옮겨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청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생산의 역사가 또 도요지에서 출토된 파편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분에서 출토된 청자만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파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려 청자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파편을 일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정읍에 사는 일본 사람이 도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 골동상이 팔았습니다. 그게 또 저희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분류 정리하고 복원을 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봤던 우리 고려 청자의 매병과는 전혀 다른 문양 디자인이죠. 하게 한 마리 딱 이 커다란 구름이 용솟음치는 갑자기 그 문인의 풍류에서 어떤 무인의 어떤 기상, 활달한 기운, 그리고 화려한 청자로의 변신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안 유천리 가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도요지 발굴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이요. 예, 잘 아시는 벽에죠. 이렇게 상감으로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한 듯이 전면을 밀집 문양을 집어넣는 화려한 상감 청자의 시대가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가마의 시대입니다. 다음이요. 또 이거는 먼저 어려우시죠? 타일입니다. 예, 건축자재. 이거를 위로 이렇게 한 장 더 쌓으면 팔각창이 돼요. 사실 저는 이거를 벽에 그냥 이렇게 연속해서 붙이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붙였기도 했는데 그 터키의 토카피궁에 가시면은 밖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13세기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의 외벽 장식에 우리 동양의 팔각창을 이러한 팔각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건축의 외장용으로 팔각창으로도 썼겠다. 이런 그 목단의 장식으로 봐서도 그렇게 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어떻게 쓰여졌을까. 청자 도판이 붙여졌던 그 집들은 어땠을까. 양의정, 고려 때의 그 양의정이 어떤 형태였을까. 이러한 파편 자료들을 가지고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단은 그 부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중국 원나라 황실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부안 유천리 청자는
원나라 황실의 문양을 채용해서 썼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도자 생산지로서 원나라 황실의 물건을 공급하는 그러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다라고 아주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직경이 한 뭐 5, 60cm 되는 커다란 대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수반같이 이제 넓은 건데 용도가 뭐냐 이거죠. 용도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불교에서 4월 초파일에 그 탄생부를 모욕시키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식에 대체 금동의 그런 이런 수반에다가 그 탄생부를 모욕을 시키는데 이것도 청자로 했을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이러한 대형 그 수반같이 넓은 그릇에다 음식을 가득 넣고 먹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아시아로 공급했을 가능성.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청자가, 이 두께도 엄청나잖아요. 이러한 대형 청자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그 도자기 가마청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또 뭘까요? 굉장히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받침대는 분명하고 이 난간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데 가운데를 도대체 왜 뚫었을까? 뭐를 받쳤을까? 근데 지금 제가 그 다른 책에는 그 사진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는데요. 원나라 황실에서 쓰는 청아백자, 원나라 황실 청아백자의 매병의 받침대. 매병이 밑이 좁잖아요. 그럼 놈은 굉장히 불안하죠. 왜 저렇게 불안하게 세웠을까?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게 매병을 꽂으면 매병의 아랫부분이 딱 들어갑니다. 매병 받침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원나라 청아백자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제가 이 쪼가리를 붙이고 맞출 때는 이것의 용도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원나라 청아백자의 자료를 보고 이거는 매병 받침대일 것이다. 아까 같은 그런 큰 그 청자 매병 딱 이건 뭐 작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청자의 시대가 있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한 화려한 청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의자, 야외용 의자입니다. 스툴. 위에도 그냥 여기 앉는 것이죠. 근데 중국 남쪽에 남송의 문인문화, 그 등나무 의자, 그 형상대로 청자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61cm니까 굉장히 크죠. 이러한 것들이 휘어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구원했던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라북도 부안 유철입니다. 다음이요. 그 중에는 백자가 있는데 백자의 상감입니다. 청자 태토와 까만 빨간 적토를 넣어서 회색과 검정으로 시문을 한 한국 도자기 백자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세련된. 그런데 여기에 이게 봉황이고요.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게 꼬리 부분인데 이 꼬리의 형태, 이 봉황의 형태는 중국 원의 황실의 봉황, 황실에서만 쓸 수 있는 무늬를 우리는 여기에 고려 백자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 백자입니다. 유철리 백자, 상간 백자. 아마 이런 것들 파편을 어디에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다 도자기 가마터 주토 자료입니다. 다음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그 중앙아시아의 냄새가 강한 아주 모던한 그 흑유를 잔뜩 발랐죠. 철분이 강한 흙을 바르고 이거를 백토로 백상감을 한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주전자도 유철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런 그 화려했던 유철리 가마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1250년에서 70년 그 삼별초를 지나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4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내륙 지방에서는 똑같은 이제 그 토축에 이게 지금 돌이 많아가지고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토축에 가마입니다. 이러한 작은 토축의 가마들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질이 낮은 조질의 청자들도 동시에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유적 발굴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로부터 우리의 가마는 이 강진 유철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토축 가마에서 분청사기 백자까지 계속 만들어졌다 하는 게 가마터 발굴 조사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유철리에서 산 하나 넘으면 있는 부안 우동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자의 삼각 기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원나라에 성행했던 고족배, 다리가 높은, 그리고 마상배라고도 하는 그 다리가 높은 이 배들이 그 분청사기, 그러니까 상감, 그러니까 만류 상감 청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흙은 이미 좀 청색을 잃어간,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고려 말 조선 초의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특히 그 고려 말 조선 초 그때 분청사기에 부안 유철리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이런 흑백상감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 파편 동안 그 일제시대에 도구를 댔었는데, 제가 85년도에 다시 현지 조사를 가서 일정 때 도구랑 거하고 이거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동리 거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이는 이 유철리의 영향을 받은 부안 우동리의 이 만류 상감청자, 또 조선의 분청사기를 꽃피우게 하는 이 종류는 아주 활달한 기상과 기운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국 그 원나라 때부터 있었던 청화백자에 있었던 문양을 우리가 채용해서 물고기의 머리 부분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수반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병인데, 뒷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고 여기는 세 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파편 복원품입니다. 이러한 그 상감의 기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그 시대를 거쳐서 분청사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감에도 선상감,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하는 상감에서 면으로 그 활달한 목단, 이거는 중국, 원나라, 요나라 이런 데에서 많이 보는 그 목단의 형상이죠. 이것들이 우리 분청사기에 채용되는 그 활달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기운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 가마가 광주 충효동 발굴에서 또 그 영향하에 이제 조금씩 그 박쥐무늬로 변모해가는 그런, 분청사기에는 그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는 거 배우셨죠. 인화무늬 있고 조화무늬 있고 박쥐무늬 있고 귀알무늬 있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변화되어 갑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이 고려말 조선초에 그러한 그 과도기에 도자기를 생산하던 가마터가 또 속속 발굴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보령 용술인데 여기 또한 댐이 쓰게 돼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야산 경사면에 요게 가마입니다. 경사면을 타고 좁고 긴 강진 청자 가마나 해남 진산리의 가마나 부안 유철래 가마나 똑같은 이러한 토축의 좁고 긴 등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마에서 분청사기가 이제 생산이 됩니다. 다음이요. 예. 그 산에 이제 가마가 이쪽에 있으면 이 산의 퇴적층입니다. 옆에 버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파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가마고요. 이게 아공이 부분이고 이제 쭉 이렇게 좁고 긴. 그래서 굉장히 토축인데 좁고 긴 이 넓이가 120, 고려 청자 가마가 100, 110이라면 분청사기 가마에서 120, 130으로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백자에 가서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도자기를 받치는 그 가마 바닥에 놓는 도짐이라 그러는데요. 이 도짐도 고려 청자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별 차가 없이 분청사기가 생산이 된다. 청자의 기법과 생산 기법, 소성 기법, 또 제임 기법 별 차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기법 중에 하나가 청자가 네와토비즘이나 규석 받침이라면은 요때는 텍토를 빚는 받침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독특하게도 굽 밖에 붙입니다. 우리나라 분청사기의 99.9%가 다 텍토를 이 안에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 보령 용수리에서만 0.001% 정도 몇 개 안 되는 거에만 밖에 붙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 가라츠의 원류가 한국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어디냐? 이건 아직도 일본에서 풀지 못해서 계속 국제 심포지움을 하고 저를 또 오라가라 해서 몇 번 가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일본 가라츠들은 대부분 밖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96년도 제가 발표하러 갔을 때만 해도 이게 발굴이 안 돼서 이상하다. 우리는 안에 붙이는데 너희는 밖에 붙였네. 이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령용술에서 밖에 붙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 타고 서남해안 타고 일본 규슈로 기술이 교류가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자료 하나가 기술 교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밝혀주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룡산입니다. 공주 학봉리 가마죠. 그 유명한 그 철회가 그려 있는 분청사기와 백자 또 문양이 전혀 없는 백토분장 그러한 것들을 주로 만들던 가마인데 역시 이게 가마인데요. 좁고 긴 똑같은 그런 가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거는 다음이요. 활달한 백토분장을 한 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분청사기가 한국이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의 자주어에서 철회, 박쥐, 이나문, 귀알문, 몽땅 다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북방과의 기술 교류에 또 북방의 영향 이런 것에 의해서 이거는 북방작이다. 그러니까 중국 양자강 남쪽의 자기의 영향이 총자였다면 분청사기는 중국 북방과의 기술 교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남은이 저기 요령성 박물관에도 가시면 이남은 병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기법. 이러한 것들이 조선 관요가 경기도 광주에 설립되기 1470년 이전까지는 각 지방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이남은 분청사기를 가지고 관청용 자기를 썼습니다. 왕실과 관청에서 그러니까 공납이 되는 자기죠. 그러다가 1470년경부터 왕실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해서 백자를 생산하고 그 백자를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이제 그릇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여의 시대가 관여 백자의 시대가 이 분청사기 세기를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 분청사기가 이제 생활용기로 또 이어지면서 그 어수란 그 상감에 이러한 그 벼루도 만들어지는 시대를 거쳐서 이제 경기도 광주의 조선 관요 백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그 1470년 이후에 조선 왕실에서 이곳에 관요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백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의 형태는 중국 명나라 관요 백자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도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마는 전혀 다릅니다. 가마는 이것이 중부고속도로가 날 때 발굴된 백자 가마터예요. 이리로 인터체인지가 나게 돼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이유족을 보존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쓰여진 데가 가마고 이쪽이 공방입니다. 온도를 놓은 쪽구들을 놓은 공방인데요. 가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좁고 긴 똑같습니다. 분청사기나 청자나 똑같은 토축가마인데 폭이 넓어졌습니다. 140 정도로. 분청사기가 120, 130이라면 여기 관요백자에서는 140 정도로 넓어지게 되고 좀 넓은 부분은 한 160까지도 가게 됩니다. 아궁이 구조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축가마의 엉성한 데서 우리는 아주 희고 맑은 백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가마의 구조를 바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백자를 생산했을까? 그거는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요 끝단이요. 끝단이 딱 낮습니다.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끝에 가서 딱 낮아져요. 저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봅니다. 불을 떼면 불이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낮춰주면 불이 여기서 돕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온도를 전체로 올려주게 되거든요. 백자를 구우려면 1250도까지 1300도 가까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때의 백자는 굉장히 양질입니다. 조선 백자 역사상 가장 양질의 백자를 만들었던 시대가 이 시기예요. 이게 16세기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건 이제 가마의 디테일이고요. 여 불턱이고 여기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불턱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 불창살을 통해서 불길이 쫙 나가고 이 둥근 도지미들을 깔고 여기에 백자를 굽게 됩니다. 예, 이게 공방인데 온돌이에요.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연기가 일로 빠지는데 쪽구들입니다. 공방은 이렇게 넓어서 쪽구들에 여기에 이제 뭐 그 물레를 놓고 여기서 이제 그 건조도 하고 백토도 건조시키고 이제 성형한 거를 반건시키는 움집 형태입니다. 지하를 조금 파들어가서 이러한 온도를 놓고 우리가 했다. 이런 쪽구돌 형태는 17세기까지도 발굴이 됩니다. 지금 공주 일대에서도 이와 같은 그 공방이 발굴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예. 근데 어떻게 구웠느냐? 어떻게 그렇게 맑은 걸 구웠느냐? 아까 흙바닥에 갓발이라고 하는 내화 이렇게 높은 거를 캡슐을 만들고 위에 뚜껑을 넣고 이 속에 백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자에는 티가 묻지 않죠. 그래서 갓번이라고 하는 최고의 백자는 여기에서 굽게 되는데 이 왕실용 백자는 이렇게 구웠고요. 왕실용 아닌 것들은 그냥 갓번 없이 굽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보시면은 이건 조금 이렇게 접시면이 좀 두꺼워요. 이거는 갓발을 안 써서 약간 좀 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의 등급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갓발에는 최고의 상품, 그 다음에 부분은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고운 모래를 깔았지만 접시면이 조금 넓고 갓발을 안 쓴 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포개어 구운 하품, 상중하 3개의 등급으로 나눠져서 왕실용은 갓번을 쓰고 관청용은 일반 하품들을 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 중에는 그 백자가 주로 이제 일상용계로 많이 쓰였냐 어쩌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제기로 많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기입니다. 그 희준이라고 하는 앞에 코끼리 모양도 되고 소머리도 있는 이제 그러한 제기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의 백자 그러면 17세기부터 이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이 발굴 자료에 의해서 16세기에 이 철회가 쫙 있는데 생산이 돼서 철의 백자는 일찍이 생산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번천리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청자가 끊어졌느냐? 발굴에서 청자가 이어졌습니다. 색깔이 짙긴 하지만은 이러한 청자가 있고 또 아주 파란 백토에다 유약을 입힌 청자도 소량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궁에서 썼던 청사기가 이것이냐, 분청사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도 이 청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초기에 임진왜란 이전 조선 초기에 중국의 원나라 청아백자를 하도 수입해서 쓰니까 세종대왕이 중국으로부터 청아백자 수입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그 소량의 이제 청아백자를 최고급 그것만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원나라에서 있었던 천마예요. 하늘을 나누는 말그림이 있는 또 이런 귀관문이 있는 이러한 청아백자를 우리는 생산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초기 청아백자가 이상하게도 그 원나라가 훨씬 망하고 난 뒤인데도 중국 원나라의 영향이 깊은 그러한 청아백자를 우리 광주 분원에서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좀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유약이 두꺼운 부분은 파랗고 이 코발트 안료가 산소랑 만나면은 검게 돼요. 그러니까 유약이 이게 두껍게 안 묻혀져서 검게 돼가지고 이거는
불량품이죠. 폐기돼서 그 가마터에 버려졌던 게 이제 발굴이 돼서 아, 이런 청아백자가 있었구나. 이런 건 실존 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거기에 받침들은 고려 청자에 쓰여졌던 것과 거의 같은데 완전히 동글동글 딱딱 찍어서 맺는 이러한 받침들을 써서 이 위에 여기 도자기에 올렸던 자리가 있죠. 백자를 올려놓고 이 위에 이제 갑벌을 씌운 게 갑번이고 씌우지 않은 걸 그냥 벌거벗겼다 나번이라는 이제 표현이 실록에 나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 도자기 자료들이 굉장히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15세기 후반, 16세기 초 그렇게 봤을 때의 상감입니다. 이게 검은 상감. 우리가 상감백자 하면은 연질백자, 퍼석퍼석한 데에 굉장히 그 어설픈 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땡땡하고 그 말기가 옥처럼 맑은 고급 백자에 이런 흑색의 상감이 있는 파편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상감백자는 16세기까지도 이어졌고 고급품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존하는 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 용기 중심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향로입니다. 향로의 뚜껑인데 박산 향로가 된다면 이게 구멍이 사방에 있어서 밑에 향을 피우면 이게 다 올라가는 거죠. 박산.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놀라운 자료 중에 하나죠. 백자의 질은 아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희고 맑고 티 하나 없는 좋은 백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마터에 그 오랜 흙들이 묻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한 초기 청아 백자에는 이렇게 그 원나라 형식의 매화가 그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원의 거를 리바이벌할까? 그때는 중국의 명나라의 선덕 황제 때인데요. 선덕 황제 때는 또 이상하게 원나라의 청아백자를 리바이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선덕 황제의 황후가 이 한국계입니다. 김씨라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상류의 기술 교류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론도 해봅니다. 다음이요. 그 백자 중에는 그 엉성한 토축 가마에서 중에는 고려 청자와 같이 아주 유려한 이러한 아주 광택이 반광의 이렇게 아름다운 백자 항아리고 여기 원래 뚜껑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 그 국조 오레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이는 그런 의식에 쓰이는 그러한 백자입니다. 이게 수리한 부분이 좀 얼룩이 있지 원래 백자 색깔은 아주 그 유백색의 좋은 백자입니다. 다음이요. 또 그 이제 파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꽃 모양의 접시들이 가는 모래받침이고요. 굉장히 얇고 귀달린 그 앵무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제기로 사용됐던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초벌구이죠. 초벌구이인데 이와 같이 투조에 굉장히 그 근사한 벼루. 이게 완성이 됐었으면은 멋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로 봐서 백자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청아백자죠. 16세기 들어서 청아백자인데 이제 그 원나라의 영향보다 조금 더 그 사실적인 문이나 풍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 때부터 있었던 문양을 쓰게 되는 초기 청아백자의 한 예가 그런 그 토축 가마에서 어떻게 보면 엉성한 가마에서 우리는 생산을 했던 겁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그러면 관요만 이랬냐? 지방가마는 어땠냐는 거죠. 그 임진왜란 이전의 지방가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푸른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산청의 경사면이 굉장히 급합니다. 여기에서 가마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가마가 아주 그 높고 그런 가마인데 위에 가서만 단이 있고 마찬가지로 무단의 가마입니다. 토축이고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장흥인데 역시 무단의 토축이고 이제 폭은 역시 140 정도로 넓고 지방 가마나 관요의 가마나 가마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생산품이 지방가마는 이렇게 포개어 구운 하품 중심이라는 겁니다. 갓볼에 구운 상품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그래서 하품 중심, 또 때로는 중품, 다음이요. 예, 이렇게 얹은 그냥 중품 정도, 예, 이런 정도로 중합, 중품도 귀하고요. 그저 포개어 구우는 하품 정도가 지방가마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대접이나 접시의 형태는 관여와 유사했다. 지방 관청용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고급의 백토나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고급의 유약을 쓰지 못해서 약간 펄어둥둥한 것이 있고, 때로는 이제 고령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고령토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맑고 흰 그런 백자를 생산하기도 해서 지방 백자는 굉장히 다양하다. 지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거는 하동 백연리. 우리가 하도 요새 이도다완 때문에 어디가 이도다완의 산지냐, 그리고 지역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막 경쟁적으로 정말 논쟁을 하시는데, 하동 백연리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조질의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사가 많아서 이게 도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다완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죠. 보온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 다완으로, 이도다완으로 선호했던 게 경상남도 일대의 지방백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가마의 구조가, 이거는 중국의 그 항주에 있는 남송관여입니다. 남송관여는 이제 14세기인데도 이렇게 전축이고 벽돌을 쌓았고, 그리고 단이 없습니다만 벽돌 가마의 폭이 거의 2m가 넘죠. 건 3m 가까운 이런 큰 가마인데, 우리 한국은, 조선은 굉장히 좁은 포축 가마로 이어졌고, 그릇의 형태는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되 이 가마의 제작 기술, 가마의 구조는 우리 전통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열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도를 쓰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축가마에서 백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청자를 만들다가 분청사계를 만들다가 그대로 원료만 바꿔서 백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 한국 도자기 기술의 특징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그 우리의 그 도공들을 많이 데려가고 중국에 아주 폭넓은 이런 계단식 가마를 유입을 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일본 규슈에 있는 그런 가마죠. 복원도 잘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으로 같다면은 한국에 어떤 그 계단이 없는 가마 구조가 나와야 될 텐데, 일본에서는 계속 이 계단식 가마가 나오고 있고 우리와 같은 가마가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이요. 이렇게 계단이 높습니다. 높은 그런 계단식 가마에서 이 칸칸이 높은 온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도자기 그 질을 개선하고 아주 양질의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오체를 발전시키고 굉장히 그 돌과 같이 단단한 아주 다양한 그 화려한 백자를 만들면서 이거를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어떤 경제 기반을 쌓아가게 됩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18세기 그 청아백자라 할지라도 이게 막 그 다 돌아가게 구조적으로 빙빙 돌아가게 돼 있는 아주 기교의 극치를 보이는 이런 기술의 발달을 보입니다. 다음이요. 또 때로는 일본은 자기 취향적인 이런 걸로 아주 화려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유럽인들의 어떤 그 수요를 자극하게도 됩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으니까 내가 그 소중화 사상이죠. 내가 그 중화라는 생각으로,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청화 안료 수입이 단절하죠. 청나라와 교육을 단절하니까 우리 안에서 개발된 철화를 가지고 임진왜란 이전에 청화백자를 만들듯이 이런 그 용왕아리를 철화로 만드는 시대가 경기도 광주에서 17세기부터 이제 펼쳐지죠. 이것은 그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그 용문 항아리인데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데 이와 같은 파편들이 발굴 자료에 의해서 또 나타납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죠.
이것들이 그 중부고속도로 지나는 변의 선동리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가 돼서 1650년,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이런 철화로 완전히 우리가 변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마찬가지 파편입니다. 네, 용 발톱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고, 이 용이 딱 90도로 꺾어진 거 보면 꼭 조선 전개 용과 그 기본 형태는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그 도지미 같은 거는 그때는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말없이 피폐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도지미조차 제대로 원형으로 딱딱 찍어내지 못하고 그냥 깨진 폐자기에다가 뚝뚝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급조하듯이 도자기를 생산하던 시대여서 철분도 제대로 제거를 못해서 하얗지가 않고 약간 회흑색, 또 갈색이 도는 이제 그러한 백자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서 이 백자가 이제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그 지방가마에서, 지방관청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것도 이제 숭주댐, 주암댐, 숭주군의 주암댐인데요. 이러한 그 무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편이 흩어져 있었는데 발굴을 하니까 가마가 이쪽에 있고 공방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여기다 버려서 여기에 산이 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백자만 전문으로 생산하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음이요. 공방에서는 이렇게 흙구덩이가 나타났어요. 여기에다가 흙물을, 그러니까 백토 원료를 여기다가 수비하는 그런 수비시들은 물을 넘겨서 일로 보내는. 다음이요. 예, 처음에 이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파들어가니까 흙구덩이가 깊이가 한 2m, 직경도 한 2m, 그런 흙구덩이에 페토를 이제 수비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19세기까지 이와 똑같은 시설로 이어지게 되는 게 최근 무안, 전라남도 무안 국제공항 발굴하면서 또 나타났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때에 그 지방에 또 마찬가지예요. 철화를 쓰는 거죠. 철화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가마기 때문에 굉장히 활달하고요. 중앙관여에서는 이미 사라진 페토비즘을 쓰고, 중앙관여에서는 16세기에 페토비즘이 끝납니다만 지방에서는 17세기까지도 테토비즘을 쓰고 이러한 그 반추상적인 문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거는 또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또 지방가마인데 마찬가지 철인데 약간 그 난의 그런 추상화 같은 이러한 문양들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이요. 예, 안성의 가마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사진이 옆으로 됐는데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문을 닫고 있다가 정조 때 들어서면서요. 18세기 들어오면서 우리는 중국 청나라와 다시 교역을 시작합니다. 정조 때. 그러면서 일종의 새로운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8세기가. 그때에 이 경기도 광주 관여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으로부터 다시 그 청화 안료를 받아들이면서 도자기의 일대 또 혁신을 이뤄서 이 철화백자 시대에서 다시 이 지금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분원이죠. 거기에서 다시 청화백자의 새로운 생산이 시작됩니다. 다음이요. 거기에 발굴을 또 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그랬더니 그 버린 퇴적층이 쫙 25개 층이에요. 여기 분원리는 150년간 관여가 지속된 자리여서 세계도자 역사상 한 군데에서 가장 많이 오랜 생산한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에서는 이런 그 이미 중국에서는 끝나버린 17세기에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의 청화백자 문양 기형이 우리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다시 재생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그 소상팔경과 같은 그림들이 나타나고요. 팔각에 아주 시원한 병들이 땅땅한 이때의 백자들은 백옥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선비들이 오히려 그 가난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중국과 교역을 하는 중인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양반의 문화를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걸 봤기 때문에 그 문방구들에도 막 그렇게
무늬화가 들어가고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는 담백한 듯 하면서도 화려함이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문예부흥이기도 하죠. 그러한 문방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게 분원 그 청화백자의 또 한 부분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게 필통인데요. 투조해서 이게 소나무가 휘감아 들어가는 또 힘찬 기운이 보이는 이러한 우리가 청화백자 필통도 이 분원에서 생산이 돼서 그야말로 새로운 그 도자기 생산의 역사를 또 시작합니다. 다음요. 이거는 진사예요. 그 산화 동을 그려서 진사에 청화를 써서 양각을 하고 막 그 누각을 중국의 누각 금강산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아주 화려한 것을 연적입니다. 연적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선 왕조가 폐망해 가면서 마지막 꽃을 피운다 그럴까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분원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화려한 시대로 막을 내리고 한국 도자기의 역사는 그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지금 빠르게 그 사진을 보면서 한국 도자기의 흐름을 발굴자료 중심으로 쭉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를 좀 간단하게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청자 파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맑고 푸른 이제 초창기의 청자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연화문 절지라든가 목단문 절지 원나라에서 쓰이는 문양을 우리는 음각 또는 음양각으로 해서 은은한 풍치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득 문양을 넣는 화려한 전라북도 부안의 화려한 청자시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기에는 그 상형이라 그러죠. 사자 모양, 사람 모양 이런 상형의 이러한 연정류가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이때의 것들이 지금 2005년도 중국의 내몽고죠. 내몽고 자치구의 지병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 유적에서 우리 그 이 사자 모양 연적이 그 발굴이 됐어요. 딱 한 점. 그것은 아마 그 충선왕의 그게 그 귀양로기도 한데 충선왕 일행이 가져가다가 떨군 게 아니냐 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죠. 이제 그런 시대가 대체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감의 그 역사가 여기나 우리가 분청사기에서 재발현되는 시기로 우리가 분청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그 황해물빛을 닮은 월주역의 청자, 이게 해무리가 되고요. 녹갈색, 카키색의 색깔, 그래서 이 푸른 청자와는 구별되는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벽돌가마에서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 청자의 시대인데 청자의 그 받침은 대체로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하얀 규석을 받치는 규석 받침이 이제 작은 기물, 고급 기물에 이런 받침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매병 같은 경우는 내화토, 불에 잘 녹지 않은 내화토 비준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백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급품인 경우에는 하얀 모래를 받쳐서 규사를 가늘게 간 모래를 받쳐서 갓발에 굽게 되니까 이제 그 깨끗한 백자를 굽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이게 조선 전기에 이제 그런 접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그 다양한 이제 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합뚜껑, 이렇게 연봉이 있는 합뚜껑, 네, 이것들도 그 16세기에 대체로 많이 만들어지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백자봉이 병이 전형적인 그 조선 전기 백자의 비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굽은 그 하얀 모래굽 받침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물 자료로 여기 고미술협회에서 제공을 하셨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